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이제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이제 생각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영등포 시장역에 가보면 그 당시 이제 고시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뉴타운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당시에 매월 18만 원, 월 입실료를 이제 월별로 받거든요. 18만 원이었는데 되게 싸죠.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위에서 비가 그냥 툭툭툭 떨어져서 이 깡통에 빗물을 받았던 그런 추억이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하려는 이제 제목은요. 1억으로 1년에 1억 버는 고시원 재테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1억으로 1년에 1억 버는 게 네,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는 제가 전번 영상 때 방배동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고시원 창업으로 1년에 1억 아니 그 이상을 이제 벌었던 사례들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그 영상을 올린 대로 고시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고시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자세히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것들을 알아볼 거냐면요. 이제 고시원에 대한 이제 운영 수익, 또 창업 비용, 또 창업 시 주의사항, 또 고시원의 전망, 그다음에 고시원의 이제 창업 방법, 그다음에 고시원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또 성공을 위한 3요소, 그리고 고시원의 이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앞으로 재테크 관련 정보를 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고시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법적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시원의 법적 성질은 일단 이제 고시원은요 합법화된 게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 고시원이라는 게 저 신림동에 가면 이제 고시촌이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독서실에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 썼었죠. 숙식과 공부를 함께 해결하는 그 공간이 이제 고시원으로라고 했었는데 불법이었죠. 그 당시엔 다. 근데 이게 2009년 7월 국토해양부령으로 합법화가 됩니다. 합법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상가 하면 그게 이제 건축법적으로 보면 그 상가가 보통 제2종 근린생활시설들이거든요. 이제 근생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가입니다. 자, 고시원이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린생활시설이 1종하고 2종이 있는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합니다. 자, 1종도 바로 신고에 의해서 2종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즉, 뭐 1종이든 2종이든 이제 다 가능하다는 거죠. 1종은 2종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래서 조그만한 이제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화재에 이제 취약하죠. 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따로 관리를 받고 있어서 이 고시원은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소방 필증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주택. 여러분들 준주택이 이 고시원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이제 준주택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낼 수도 있잖아요. 업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준주택으로 오피스텔하고 고시원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원이 예전에 굉장히 큰 게 많았어요. 건물 전체가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고시원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 또 불법도 많이 일어나고 또 화재 사고로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취약한 부분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시원을 이제 축소를 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시원이 이제 1000제곱미터, 평수를 따져보면 약 300평 정도로 해서 연면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고시원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연면적. 대략 한 150평 정도 되죠. 자, 이렇게 고시원의 이제 법적 성질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면적은 150평까지만 이제 가능하고요.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 필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제 준주택, 오피스텔과 같이 이제 준주택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이거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고시원의 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통계에 보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1명 정도가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고시원에 사는 인구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100명에 1명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에 1명이면 굉장히 적게 느껴질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학도 이제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또 거리에서 보게 되는 사람이 수천 명일 거잖아요. 지나다니면서. 그 100명 중에 1명이 고시원에 사니까 내가 오늘 5,000명을 봤으면 그중 50명이 고시원에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고시원에 살까요?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이제 1인 가구죠. 혼자 사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그 실제 월 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지만 오피스텔 적어도 한 60, 70만 원 하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8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런데 불가능하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다가구, 아니면 이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건데 그런 것들도 막 50만 원씩 하고 그러죠. 물론 좀 오래된 것들은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이제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를 내가 다 내야 되죠. 이 월 80만 원 정도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원룸, 저가형 원룸에서도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층들이 대부분 이제 고시원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 고시원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각종 규제 때문에 많이 못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저소득층들은 계속해서 또 늘어가고 있고, 근데 고시원은 그에 비해 많이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고시원은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고시원 이용자층은 누구인가입니다. 고시원에 사는 이용자층은요, 다양합니다. 정말로 다양해요. 10대부터 80대까지 두루두루 많이 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살긴 합니다. 요즘에 60대 이상의 이제 노인층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 이 고시원으로 이게 다운사이징해서 사시는 노인층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시원에서 이용하는 층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도 있고 저소득 직장인들도 있고요. 또 이제 노인층들도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살 테고 역세권 주변에는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고, 이제 역세권도 아니고 대학가도 아닌 떨어진 곳에서는 이제 노인층들의 이제 1인 가구 수요들도 이제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고시원을 창업할 때 고시원이 잘 되는 지역을 골라야 되잖아요. 자, 그럼 고시원이 잘 되는 지역 어딜까요? 이건 뭐 사실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득이 낮은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1인 가구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도심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죠.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와져 있죠. 이제 서울 도심, 역세권 주변이 어디나 잘 됩니다. 이 제 사무실 주변에도 요 문 열고 나가면 새 건물마다 하나씩 고시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이제 젊은 그 저소득층 뭐 알바생이든 직장인들이 매우 많잖아요. 뭐 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역세권 주변이라고 하면 대체로 고시원 창업하는데 무리가 없는 이제 지역입니다. 나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 가구들이 어디 많이 살고 있는지 그런 분포도를 알아보는 방법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고시원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면 뭐 고시원 말고 원룸텔, 리빙텔, 레지던스텔, 웰빙텔도 있고 고시텔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이게 다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의 정확한 명칭은 고시원입니다. 이걸 이제 고시원이라는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고시원 전문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고시원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레지던스텔, 리빙텔 이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고시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고시원입니다. 네, 6번째입니다. 자, 고시원 창업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거는요,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뭐 1, 2천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많게는 수십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창업 방법을 할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하여튼 굉장히 낮은 금액, 한 2, 3천부터 2, 30억까지 이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자, 7번째입니다. 운영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수익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생기는 소득, 운영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방배동 그 아주머니처럼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고시원을 잘 운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할 때 그 시설과 영업 권리, 운영 권리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받게 되는 그 권리금, 이게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익이 다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 수익이죠. 근데 운영 수익은 운영자의 어떤 능력이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이제 대체로 보면 10% 이상은 거의 나옵니다. 10% 이상은 많이 나오고요. 그 방배동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의 운영 수익을 만들어냈죠. 운영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고시원 창업의 이제 방법.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한 건데요. 이건 좀 이제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통건물을 내가 매입해서 건물주가 돼서 내가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존 건물에 내가 임차를 해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뭐 한 개 층 아니면 두 개 층 정도를 내가 임차를 해서 고시원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고시원을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시원 이제 통건물 매입해서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아예 내가 처음부터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고시원을 지어서 고시원 이제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그만 땅에 2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지어서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는 거죠. 신축을 통해서요.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고시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뭐 업종이 안 맞아서 공실이 많은 건물들이 원룸 수요가 많은 곳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고시원을 차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목적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고시원을 꾸민 다음에 이제 창업하는 이제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구분 건물 창업입니다. 구분 건물을 내가 매입하거나 또 임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에 운영하던 이제 고시원을 이제 인수하는 방법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구분 건물이 뭐냐면 6칸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 중에 뭐 3층 아니면 3층, 4층을 내가 임차를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매입을 해서 한 개 층 내지 두 개 층을 매입 또는 임차를 해서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존 고시원을 내가 인수를 해서 하는 창업을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시원 창업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창업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